안녕하세요. 갈매기입니다. 오래간만에 마이크를 켰네요. 오늘은 지난달에 주의회를 통과하여 곧 시행될 예정인 빌 60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입자법 개정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랜드로드의 권한이 강화되어서 악성 세입자 퇴출이 빨라질 거라는 글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과연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N4 숙려기간의 단축입니다. N4, 즉 렌트비 미납 시에는 다른 N폼 절차와는 달리 N4를 세입자에게 발송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LTV에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LTV에 제출하는 양식이 L1인데 N4 발송 14일 후 L1 접수가 가능했던 것을 발송 후 7일로 단축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주일 단축이 어떤 의미인지 잠시 후 살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렌트비 미납 상태에서 렌트비 연체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T폼을 LTV에 제소하고자 할 때 연체된 렌트비의 50%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50%를 랜드로드에게 지불해야 되는 건지 LTV에 공탁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절차가 공지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LTV 오더의 불복 시 항소 절차입니다. LTV는 상급기관이 없기 때문에 LTV 자체에서 리뷰, 즉 재심사를 하는데 이 재심사 신청 기한을 30일 내에서 15일 내로 단축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일한 합법적 퇴거 통지 양식인 N12는 퇴거 60일 전 통지해야 하고 한 달치 월세를 세입자에게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120일 전 통지하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한 달치 월세 지불 의무를 유예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변경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N4 숙려기간 단축입니다. L1 처리기간이 요즘 빨라졌다고는 하지만 지역에 따라 6개월에서 12개월씩 걸리는데 일주일 당겨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N4는 렌트비 납부일에서 하루라도 늦으면 발송할 수 있는데 이런 지체가 반복될 경우 쓰이는 양식이 N8입니다. N8의 경우에는 만스 투 만스 기간일 경우 최소 60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N4 숙려기간 단축은 체감 효과는 거의 없을 것 같고 L1 처리기간이 단축되어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L1 방어를 위해 세입자는 밀린 렌트비의 50%를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도 의미가 없는 것이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LTV의 결정 혹은 절차를 정지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마음먹고 달게 되면 50% 납부 없이 LTV의 에빅션 오더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50% 납부 규정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LTV의 결정에 대한 불복 리뷰 신청 기간의 단축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LTV 불복 절차 외에 무력화 수단이 많기 때문에 굳이 LTV 불복 절차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LTV 절차 기간 6개월, 길면 1, 2년 동안 렌트비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악성 세입자는 이미 큰 이득을 본 상태라 불복 신청을 할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120일 전 N12 발송 시 한 달 렌트비 지불 의무 유예도 그렇습니다. 한 달이 아니라 2달치를 지불하더라도 나가주기만 하면 땡큐인데 한 달조차도 안 주려고 4개월 통지를 받으면 세입자가 더 안 나가려고 공지를 하겠죠. N12를 보면 아시겠지만 N12를 받고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퇴거 통지가 아니라 퇴거 요청 거절 안내서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번 변경으로 N12 양식이 복잡하게 바뀌게 되면 퇴거 절차가 오히려 지연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럼 왜 온타리오? 아마도 다른 주들도 대동소이할 텐데요. 한국과 왜 이렇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되면 독소조항이 세입자법에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런 까다로운 세입자법 때문에 캐나다의 렌트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에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 말도 안 되는 독소조항이 한 번 맺은 계약은 종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노예 계약도 아니고요. 한국의 임대차 관행에 익숙한 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텐데 일부 불법 행위나 본인 입주 사유 외에는 정해진 렌트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집주인은 계약을 종료할 수가 없고
정상적인 계약의 종료는 세입자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계약기간은 왜 있냐 하시겠지만 오로지 세입자의 편의를 위해서만 계약기간은 존재합니다.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나가겠다는 공정을 받아두었다 하더라도 세입자법에서는 최초 계약 시 약속을 이유로 퇴거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두 번째 독소조항은 보증금 금지법입니다. 보통 디파짓이라고 부르는 한 달치 월세 LMR, 즉 Last Month Rent는 오로지 마지막 달 월세로만 쓸 수 있고 파손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으로 쓸 수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범위 내에서 일부 북유럽 국가 외에는 보증금을 금지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대부분의 주에서 많지는 않지만 파손이나 청소 등의 시큐리티 디파짓을 허용하는데 복지국가 캐나다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입자들의 모럴 해저드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한국의 세입자법은 미약하지만 집주인이 갑질할 수 있는 것은 무한대로 받을 수 있는 월세 보증금 때문입니다. 끝으로 렌트 관련 분쟁은 오로지 LTV에서만 다루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렌트로 인한 채권 채무는 법원의 민사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거의 사기에 가까운 세입자의 기만 행위도 현실적으로 법원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강제력 없는 LTV에서만 다루다 보니 사기나 계약 위반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고 지지부진하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하면은 LTV에서 끝난 절차를 법원으로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제 경험으로 보면 법원에서는 LTV 관할권이 있는 민사분쟁은 대부분 내용도 보지 않고 기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경험과 해석을 바탕으로 한 의견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독소조항이 폐지되어야 캐나다에도 임대차 관행이 바로 설 뿐 아니라 랜드로드의 권리도 보호하여 결과적으로 부동산 경기도 살리고 렌트비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덕포드 총리가 이거를 봤으면 좋겠네요. 영어로 올려야 될까요? 끝으로 현재의 척박한 임대차법 환경에서는 세입자 관리의 5단계 중에서 그 첫 단계인 셀렉션, 즉 세입자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세션으로 제가 생각하는 세입자 관리의 5단계, 즉 스마트웨이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